바르셀로나에서의 네 번째 테스트 날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페라리는 오늘 아침 루이스 해밀턴과 함께 다시 트랙에 나섰지만 불행히도 실수를 했습니다. 호리 테스트를 했지만 심각한 것은 아니며 걱정할 만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물론 메르세데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앤드류 쇼블린의 발언이 다른 팀들에게는 경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메르세데스는 이미 2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즉 차량의 세팅 작업을 하고 있으며 그들의 차량과 메르세데스 엔진의 신뢰성이 문제없다는 것을 이미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살펴보겠습니다. 맥라렌에 대한 심층 분석도 해야 합니다. 맥라렌은 메르세데스와 페라리에서 가져온 여러 흥미로운 솔루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스팔트는 매우 차가웠고 타이어는 아직 이상적인 온도를 추가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만 더 가속하면 뒤가 미끄러질 수 있다. 하지만 해밀턴은 모든 것을 문제없이 제어하며 즉시 재출발했으며 잠시 동안 뒤에서 다가오는 메르세데스 앞에 서게 될 위험이 있었다. 또한 이전 며칠 동안 루이스 해밀턴은 거의 전적으로 젖은路面에서 주행했음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이것은 사실상 새로운 페라리로 마른 트랙에서의 첫 번째 진정한 작업이었다. 주행거리가 늘어나고 있다. 세션의 처음 2시간 동안 그는 메르세데스의 키미와 안토넬리와 함께 각각 40바퀴를 넘겼다. 이는 페라리와 메르세데스가 데이터 수집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신호다. 안토넬리의 메르세데스 V17은 심지어 트랙에서 가장 활발한 단일 차량으로 경주 시뮬레이션에 참여하고 있으며 페라리는 페라리 SF26의 페이스와 신뢰성에 계속해서 작업하고 있다. 그동안 맥라렌과 메르세데스 간의 흥미로운 원거리 대결도 있었으며 피아스트리는 안토넬리를 여러 바퀴 따라다며 마치 경주 미리 보기처럼 보였지만 실제 대결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새로운 팀인 캐딜락은 프로젝트의 모든 조각을 맞추기 위해 계속 작업 중이며 아스톤 마틴은 박스는 준비되어 있지만 아직 새로운 MR26을 보여주지 않아 이번 시즌 가장 공격적인 프로젝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요컨대 우리는 아직 시간보다 킬로미터, 신뢰성 및 새로운 차량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중요한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의 간단한 스핀조차도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는 차량이 진점으로 어디에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금 진짜 질문은 하나뿐입니다. 이 페라리가 시즌 초반에 우리가 볼 잠재력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발생할 수 있는 스핀이며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 트랙이 차가울 때 잠시 더 밀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특히 아침에 아스팔트가 매우 차가울 때, 온도가 낮을 때, 그럴 때 작은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르셀로나 서킷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가스를 더 잘 조절해야 하며 타이어가 적절한 온도 범위에 있지 않으면 실수를 범할 수 있고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다행히도 해밀턴의 작업 프로그램은 중단되지 않았고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젊음의 실수입니다. 게다가 해밀턴이 트랙에서 첫 번째 랩을 돌 때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매우 정상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메르세데스의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메르세데스는 이미 두 번째 작업 단계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늘 아침에 키미와 안토넬리와 함께 많은 랩을 돌았습니다. 어제 세 번째 날에는 183랩을 돌았고 이는 정말 많은 수치입니다. 즉 메르세데스는 완전한 그랑프리 거리에 3번을 소화했으며 1500km 이상을 주행했고 이는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파워 유닛과 엔진에 대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세팅과 레이스 시뮬레이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거의 세밀하게 작업하고 있으며 이것은 모든 경쟁자들에게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 아직 트랙에 나서지 않은 아스톤 마틴을 생각해봅니다. 사실 세 번째 날이면 폐쇄된 문 속에서 메르세데스 V17은 거의 하루 종일 트랙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조지 러셀의 아침 랩과 키미와 안토넬리가 오후에 완료한 랩을 합쳐 메르세데스는 183랩을 기록하며 바르셀로나 서킷에서 단 하루 만에 거의 3번의 그랑프리를 완료한 셈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주행 시간보다는 연속성이 중요하다. 차는 계속해서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 새로운 포뮬러카가 멈추지 않고 이 모든 거리를 주행할 수 있다는 것은 기술적 기반이 이미 견고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토넬리는 오후에 1.17.3으로 이날의 가장 빠른 시간을 기록하며 아침에 거의 동일한 시간을 기록한 러셀을 두 자릿수로 제쳤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시계는 선대적으로 중요하다. 메르세데스는 주로 레이스 페이스와 데이터 수집에 집중하고 있으며 거의 항상 더 단단한 타이어를 사용하여 실제 레이스 조건을 시뮬레이션하고 있다.
흥미로운 신호는 또 다른 것이다. 안토넬님은 실제 레이스 시뮬레이션을 완료했다. 이것은 긴 스탠트, 타이어 관리, 지속적인 작업, 언더스티어 및 소비를 의미한다. 이것은 차가 실제 거리에서 견딜 준비가 되었는지 이해하고 싶을 때 하는 프로그램이다. 단순히 건조한 랩타임만이 아니다. 사실 같은 안토넬리는 이 단계에서 목표가 간단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능한 많은 거리를 주행하는 것입니다. 차량은 완전히 새로워졌고 전면과 비교해 행동이 달라지며 신뢰를 구축하고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각 주행은 엔지니어들이 개선할 부분을 이해하고 드라이버가 한계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편 메르세데스 주에서 그룹의 나머지 팀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맥라렌은 드디어 새로운 맥라렌 MCL40을 트랙에 선보였고 여전히 테스트용 검은색 도색을 유지하고 있으며 노리스는 76바퀴를 돌고 3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들도 공기역학에 많은 작업을 했으며 흐름을 연구하기 위해 페인트와 센서를 사용했습니다. 특히 후면에서 많은 플로우 비즈를 보았습니다. 알핀은 여전히 메르세데스 엔진을 사용하며 콜라핀토와 가슬리와 함께 중요한 추가 거리를 주행했습니다. 하루 동안 3번의 레드 플래그로 중단되었으며 AS와 레이싱 불스의 정지가 포함되었습니다. AS의 정지는 중요하지 않았으며 전기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러므로 페라리 파워 유닛에 직접적인 문제는 없었습니다. 반면 아우디는 성장 경로를 계속하고 있지만 데이터 수집 중 훌켄베르크의 트랙 점지로 인해 시간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주목할 만한 데이터는 전체 그림을 보면서 나오며 모든 메르세데스 엔진을 장착한 팀을 합산하면 하루 만에 350바퀴를 훌쩍 넘기고 신뢰성 문제 없이 이루어집니다. 2026년에 새로운 파워 유닛이 극도로 복잡한 역사적 순간에 이것은 아마도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신호일 것입니다. 즉 메르세데스는 적어도 견고함과 연속성 측면에서 이미 상당히 앞서 있을 수 있으며 더 많은 고객팀을 보유하는 것은 경쟁자들에 비해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의미하고 개발을 가속화합니다. 패독에서는 이제 포뮬러1이 단일 브랜드 챔피언십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메르세데스가 엔진 제조사들 사이에서 군림하고 있습니다. 오늘 트랙에 나설 아스톤 마틴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에드리안 6월이 개발한 차량과 함께 말이죠. 키미 안토넬리와 조지 거셀과 함께 모든 고객팀과 많은 주행을 했으며 심각한 문제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메르세데스에게 매우 중요하고 안심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미 2단계로 넘어가서 세팅 작업을 하고 있으며 앤드류 쇼블린도 이를 언급했습니다. 물론 현재 메르세데스가 이미 이게 차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직 시간이 높고 다양한 매핑으로 작업하고 있으며 다양한 연료 혼합물을 시험하고 공기 역학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트랙에서 진행하는 여러 작업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현재 어떤 팀이 가장 앞서 있는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메르세데스는 신뢰성 측면에서 매우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다른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 예를 들어 선면 측면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했듯이 진정한 팀단 비교를 하기 전에 바레인의 테스트를 기다려야 합니다. 실제로 트랙에서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거기에서는 타이어 소리와 레이스 스틴트에 대해 더 많이 시험할 것입니다. 이는 메르세데스가 이미 이 테스트 단계에서 언급한 부분이며 특히 4번째 날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또한 고객팀과의 비교도 볼 것이며 메르세데스, 알핀, 맥라렌과 같은 메르세데스 엔진을 장착한 차량에서 파워 유닛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반면 페라리의 파워 유닛이 페라리 ASS, 캐딜락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볼 것입니다. 즉, 다양한 엔진 제조사 간의 고객들 간의 비교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메르세데스는 더 많은 고객팀을 보유하고 있어 이 단계에서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따라서 이를 분석하고 여러 차량을 통해 파워 유닛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점입니다. 맥라렌 MCL40을 처음 보았을 때 느낌은 거의 실망스럽습니다. 깔끔한 라인, 미친 솔루션이 없고 화려한 아이디어도 없지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진정한 작업이 어디에 있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혁명 속에서가 아니라 세부 사항에 대한 집착 속에서, 그리고 종종 빠른 차와 지배적인 차의 차이가 바로 그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앞쪽에서 시작합시다. 코는 매우 얇고 극도로 깔끔하며 앞날개의 액추에이터가 거의 내부에 통합되어 있어 모바일 요소로의 작은 중앙 연결만 노출되어 있습니다. 즉, 차량의 가장 중요한 영역인 중앙 앞쪽 코 근처에서 가능한 한 적은 공기 저함을 남깁니다. 앞날개는 결코 간단하지 않으며 실제로 요소들은 중앙 영역에서 매우 하중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측면 패널 쪽으로 매우 공격적으로 핸드플레이트를 비틀면서 내려갑니다. 처음에는 안쪽으로 닫혔다가 바깥쪽으로 열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학이 아닙니다. 여기서 맥라렌은 와류 관리에 대해 집중적으로 작업하고 있으며 특히 앞바퀴에서 나오는 흐름 제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2026년에 매우 중요합니다. 흐름을 바닥에서 멀리 유지하고 타이어의 웨이크를 관리하는 것은 차량 바닥의 동적 균형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날개 근처의 작은 부속물들도 거의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차체 앞부분과 그 아래에서 생성된 와류 시스템에 작용하여 바닥 쪽으로도 영향을 미칩니다. 일부 와류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여 외부로 공기를 밀어내는 아웃워시 효과를 생성합니다. 이는 매우 정교한 작업이며 아마도 많은 팀들이 이 테스트 단계에서 여전히 숨기고 있을 것입니다. 바레인 테스트에서 가장 극단적인 공기 역합적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중앙 구역으로 넘어가면 여기서 맥라렌 MCL40은 아마도 프로젝트의 가장 정교한 부분을 보여줍니다. 바닥과 유동 분기기는 매우 복잡하며 아래쪽에서는 공기를 위로 밀어올리는 요소를 찾을 수 있고 위쪽에서는 흐름을 내부로 유도하는 표현이 작동합니다. 이 모든 것은 측면의 간한 하얀 점사와 대단히 뚜렷한 다운워시 효과를 가진 차체 및 팬과 상호작용합니다. 실제로 맥라렌은 공기를 바닥으로 안내하고 그 후에는 확산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확히 필요한 곳으로 유도합니다. 이는 충격적인 솔루션을 찾기보다는 흐름을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기 흐름을 앞쪽에서 뒤쪽으로 안내하면서 너무 많은 소용돌이를 생성하지 않도록 하고 따라서 해로운 난류를 생성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메르세데스의 팬 없는 솔루션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방으로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디에이터의 공기 흡입구는 여전히 꽤 전통적이며 여유 관리가 맥클라렌의 강점이었기 때문에 규정 변경으로 이점을 잃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대신 뒤쪽에서는 흥미로운 세부 사항이 나타납니다. 디퓨저 영역에 절단이 있는 것처럼 보이며 사진에서 명확하게 보기 어려운 솔루션이지만 바닥에서 공기를 추출하는데 매우 정교한 작업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디퓨저의 작은 측면 부착물도 특이한 형태, 거의 삼각형을 보여주며 여기서도 배출 소용돌이에 대해 작업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전면 서스펜션은 많은 경쟁자들과 마찬가지로 도시로드 방식이며 주로 곰디역 각적 이유와 중량을 고려한 선택이며 전면과 후면 사이의 올바른 무게중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스티어링 시스템의 구조가 하부 삼각형 앞쪽으로 돌아가면서 후륜으로의 흐름을 더욱 자유롭게 합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전면 날개의 전통적인 조정 장치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도 맥클라렌은 시스템을 패널 뒤에 숨겨두었고 공기역학적 액추에이터를 위한 전용 접근을 제공하여 노즈 영역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우 경사진 측량과 바닥 쪽으로의 극단적인 차체 그리고 꽤 뚜렷한 레이크 설정은 작업 그룹이 기계의 규제 한계에 가깝게 극단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이는 디퓨저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맥클라렌 MCL40은 첫눈에 놀라움을 주고자 하는 차가 아니라 공기 흐름을 가능한 한 깨끗하게 제어하는데 초점을 맞춘 지능적인 미세 솔루션으로 가득 찬 차입니다. 포뮬러 1에서 이런 종류의 차량은 종종 보통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연구할 때까지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더 두려움을 줍니다. 이제 진짜 질문은 이 맥라렌이 이미 최종 버전인지 아니면 맥라렌이 숨고 있고 진짜 충격은 바레인이나 심지어 멜버른에서 올 것인지입니다. 이 맥라렌 MCL40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전방 서스펜션, 푸시로드입니다. 맥라렌은 지난 시즌까지 항상 풀로드를 사용했었는데 이는 효과적인 지면 효과 시대에 공기역 갑적 이점을 주었습니다. 반면 올해는 푸시로드가 훨씬 더 많은 이점을 제법합니다. 그들은 제 관점에서 예술 작품과 같은 서스펜션을 만들었으며 기계적 수준뿐만 아니라 특히 공기역 합적 수준에서 측면으로의 흐름을 관리하고 유해한 난류를 피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다른 매우 흥미로운 세부사항은 디퓨저에서 나옵니다. 공기 흐름을 증가시키고 확산기 영역의 저압 부분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부분도 존재하여 해당 영역의 흐름을 확장하고 더 많은 하중을 생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확산기의 사용을 강조하기 위해 더욱 뚜렷한 레이크 효과가 있으며 메르세데스의 작은 변속 덕분에 매우 미니멀한 후면 부분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코카콜라 지역에서 매우 압축되는 메르세데스 파워 유닛 덕분에 후방 서스펜션으로 이어지는 펀치를 따라 흐르는 더 많은 흐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후방 서스펜션도 특별히 연구되었으며 확산기와 함께 작동하여 최선의 하중을 확보하고 전방과 후방 차량 간의 균형과 하중을 잘 관리하는 데 기여합니다.
너무 뚜렷한 언더스티어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이 새로운 세대의 자동차에서 필수적입니다. 페라리에서 가져온 솔루션도 다시 언급되었는데 바로 엔진 후드 상단에 있는 이 톱니 모양의 핀이랍니다. 이는 공기 흐름을 후면 날개 쪽으로 더 잘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페라리가 도입한 이 솔루션은 맥라렌도 채택했습니다. 매년 반복해서 말하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테스트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실제로 누가 앞서고 누가 뒤에 있는지를 알려주지 않으며 서로 다른 연료량, 보수적인 맵킴, 완전히 다른 작업 프로그램으로 인해 그렇습니다. 이러한 주요 불확실성은 우리 다 알지 못하는 부분이며 각 팀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 다 읽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으며 그것은 중요합니다. 트랙에서 주행한 거리, 특히 팀이 차량을 얼마나 밀어붙이기 시작하는지가 그들의 개발 상태와 기술 패키지에 대한 신뢰도를 알려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르셀로나 테스트는 이미 흥미로운 지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팀들이 이미 작업을 진행 중이며 여전히 조심스러운 모드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신뢰성을 검증하며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으며 작업 부하를 증가시키기 시작하고 아마도 파워 유닛의 성능도 높이고 있습니다. 어디에 진짜 한계가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면에 다른 팀들은 더 복잡한 출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우디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 쉐이크다운에서 가장 어려운 대비 중 하나를 덮었습니다. 새로운 아우디 R26은 초반 며칠 동안 많은 시간을 피트에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오후에는 풀켄베르크가 괜찮은 수의 랩을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다른 점입니다. 아우디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운 도전입니다. 포뮬러1에서의 첫 번째 파워 유닛, 새로운 변속기, 사실상 제로에서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젊은 문제를 겪는 것은 정상입니다. 제임스 키도 이를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지금 결함을 발견하는 것이 경주 주말에 마주치는 것보다 낫습니다. 유압 누수, 자든 경고, 확인해야 할 부품, 엔진의 전기 부분에서도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 때의 과정의 일부입니다. 사실 팀은 경고 신호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들은 해결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주요 작업은 공장에 보낼 데이터를 수집하여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개선하는 것입니다. 반면 윌리엄스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들은 바르셀로나의 쉐이크다운을 완전히 건너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선택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명확한 논리가 있습니다. 팀은 바르셀로나의 차가운 세션에서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바레인의 공식 테스트에 준비된 상태로 도착하는 데 집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에 통과한 충돌 테스트에 늦게 도착했습니다. 다른 팀들에 비해 늦었지만 그들은 트랙에서 데뷔하는 것을 기다리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차량은 분명히 과체중이 될 것이며 이는 다른 팀들에 비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통과한 충돌 테스트와 한계까지 밀어붙인 개발 사이에서 우선순위는 진정한 시즌 시작을 위해 부품, 업데이트 및 구성 요소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컨대 정말 중요한 순간에 준비가 안 된 채로 있는 것보다 지금 며칠을 잃는 것이 낫습니다. 이것이 윌리엄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누가 더 강한지를 말해주는 것은 랩타임이 아니라 누가 이미 차량을 진짜로 밀어붙이고 있는가입니다. 문제없이 계속 주행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패키지를 스트레스 테스트하기 시작하는 단계에 들어가고 있으며 따라서 차량과 세팅에 대해 더 세밀하게 작업하고 하중과 출력을 증가시켜 한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팀들은 아직 기초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바레인에서 다른 팀들보다 이미 더 앞서 있는 팀들을 볼 수 있을까요? 바레인 테스트의 첫날부터 한계까지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되는 팀이 있나요? 반면 다른 팀들은 여전히 차량의 신뢰성에 대해 작업하고 있을까요? 바르셀로나 테스트 이후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안토넬리가 1분 17초 0에 주행했으며 메르세데스에서는 조금 더 한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페라리도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루이스 해밀턴과 함께 많은 주행거리를 쌓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맥라렌도 마찬가지로 창의 팀들의 개발 프로그램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레드불은 자라와 함께 멈췄기 때문에 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레드불 팀에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들은 신뢰성을 최적화하기 위해 새로운 파워 유닛도 테스트하고 있지만 여전히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레이싱 불들이 있습니다. 스턴 마틴이 검은 색상으로 트랙에 나올 예정이니 주의하세요. 그들은 아직 공식 색상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테스트 후 현재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메르세데스가 마음에 드시나요? 페라리도 마음에 드시나요? 이렇게 극단적이지만 외형적으로는 매우 간단해 보이는 맥라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댓글을 읽고 답변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앤드류 쇼블린의 발언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 관점에서 오늘까지 가장 무거운 발언입니다. 이 말을 전하면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고 포뮬러 1 및 페라리에 관한 모든 비디오를 놓치지 않도록 알림을 활성화해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스톤 마틴이 검은색 쌍으로 트랙에 나올 예정이니 주의하세요. 그들은 아직 공식 색상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테스트 후 현재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메르세데스가 마음에 드시나요? 페라리도 마음에 드시나요? 이렇게 극단적이지만 외형적으로는 매우 간단해 보이는 맥라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댓글을 읽고 답변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앤드류 쇼블린의 발언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 관점에서 오늘까지 가장 무거운 발언입니다. 이 말을 전하면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고 포뮬러 1 및 페라리에 관한 모든 비디오를 놓치지 않도록 알림을 활성화해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